네트워크 관리사 2급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기기 해당 주제로 살펴볼 건데요. 네트워크 운영 장치, 네트워크 운영 기술, 또 최신 통신 기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주제는요, 네트워크 운영 기기인데요. 네트워크 일반이라는 이름으로 그룹핑을 해서 네트워크 운영 장치,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기술, 그 다음에 최신 통신 기술,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을 주제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회차보다는 내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암기할 요소는 여전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어떤 것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거나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막 나와요. 따라서 여러 가지 것을 깊이 다 이해해서 보시기에는 다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구나. 각각의 장치, 각각의 서비스, 각각의 명칭 용어들이 어떤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해 주시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먼저 계층별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우리 OS에 7 레이어가 있었잖아요. 계층별로 네트워크 장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L7부터 L4, L3 스위치 오브 리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리피터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L7 스위치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하거나 우리가 볼만한 것부터 살펴보자는 의미로 해서 L7 위에부터 아래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7 스위치가 있습니다. L7 스위치.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를요, L7의 로드 밸런스라고도 불립니다. 응용 계층에서 사용하는 로드 밸런서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응용 계층에서 동작하고 서비스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데이터를 보호하고 보완하고 로드 밸런싱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바로 이후에 설명할 L4 스위치도 로드 밸런싱이 있거든요. 동작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 L7 뭐죠? 응용 계층입니다. 응용 계층. 우리가 외부로 따지게 되면 HTTP 프로토콜 응용 계층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스위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L7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L7 스위치 또는 L7 로드 밸런스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있다고 해볼게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라고도 어디서는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결국은 뒤에서 동작하고 있는 여러 개의 장치 혹은 서비스한테 그 내용을 이렇게 중계해서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로드 밸런스잖아요. 그런데 L7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URL을 볼 수도 있고 오고 가는 데이터, 이미지, 텍스트 이런 거를 보고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능적으로,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 친화적으로 요청을 중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데이터 필터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를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조금 더 고차원의 조금 더 지능적인 로드 밸런싱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특정한 URL은 반드시 특정한 사이트로만 보내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특정한 서비스, 특정한 장치로만 보내겠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로드 밸런스 혹은 L7 스위치 이게 되겠습니다. L7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와 대비되게 L4 스위치가 있습니다. L4 스위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자, L4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L4 스위치는 뭐냐면요. 포트 기반으로 동작을 확장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요. 로드 밸런싱을 담당한다고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요. L4 스위치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L4 스위치. L4 스위치. 어, 보통 로드 밸런싱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요. 스케일 아웃 방식 확장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L4 스위치가 있다고 하면은요. 물론 이건 L7도 마찬가지예요. L4 스위치가 있다고 그러면 사용자가 막 폭증을 했어요.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용량을 막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스케일 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계속
연결해 갈 수 있겠죠. 그쵸? 동일한, 유사한 또는 적절한 서비스와 자원을 계속 붙여나가서 이렇게 중개해 줄 수 있겠죠. 로드 밸런싱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옆으로 확장해 간다. 스케일 아웃 방식의 확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L7 스위치를 보겠습니다. L7 스위치. 다른 말로 하면요. L7 스위치를요. 라우터라고도 합니다. L7 스위치 라우터.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동작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우팅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그쵸? 라우팅. 당연히 포딩도 해줘야겠죠.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라우팅, 포딩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IP 기반으로 라우팅을 한다. 그러한 장치가 L3 스위치 혹은 라우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스위치가 장치명이기도 합니다. 스위치가 있고 허브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와 허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스위치와 허브. 일반적으로 허브는요, 더미 허브라고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더미 허브는요, 일계층 장비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잠깐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여기 이렇게 허브라는 장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포트가 되어 있어요. 랜을 꼽을 수 있는 자, 랜 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허브입니다. 허브. 장치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A가 B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원래는 이렇게 A에서 B로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허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연결된 모든 장치의 데이터를 단순히 그냥 전달합니다. 즉, 이 허브에 연결된 장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지잖아요. 이 다른 녀석 모두한테도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전달해 버린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고 장치도 좀 상대적으로 저가겠죠. 좀 비용이 저렴하겠죠. 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불필요한 네트워크 데이터가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특징 또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위치라고 불리는 부분은요. 맥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돼 있죠. 스위칭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고 이계층 장비라고 돼 있습니다. 자, 스위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포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A라는 호스트,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그냥 B라는 호스트, 그 다음에 장치가 더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허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전송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순 전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위치는 각각 장치의 맥 주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면 B는 요쪽 요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전송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맥 주소를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전송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빠르겠죠. 대신에 가격은 좀 더 비싸겠죠. 이런 특징 있는 장치가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7부터 이렇게 장치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리피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리피터는 뭐냐면요. 원거리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면 신호를 보낼 때 신호가 조금씩 약해지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리피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신호를 증폭해 주는 겁니다. 중계해 주는 겁니다. 일계층 장비가 되는 거고요. 이걸 리피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IC라고 있습니다.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이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통신하기 위한 일반적인 장비, 하드웨어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네트워크 카드 이런 것들로 보통,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랜카드에는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주소가 들어있는데요. 물리적 주소는요, 기본적으로 제조사별, 그 장치를 생산한 제조사별 아이디로 24비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치별 1년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요 정도 내용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게이트웨이와 라우터에 대해서 볼 건데요.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통신망,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중개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당연히 중개해주려고 하면 프로토콜, 데이터 이런 형식을 변환하고 저 중개 역할을 수행해줘야겠죠. 그러한 장비를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로 다른 네트워크, 이기종 네트워크를 연결해준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가 있습니다. 라우터는요, IP 라우터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IP 주소를 참고해서
목적지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전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까지 또 우리 학교 서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중개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지까지의 최적의 경로를 찾는 작업을 라우팅 한다고 합니다.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라우팅 방식은요, 일반적으로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요. 정적 라우팅은요, 관리자에 의해서 그 라우팅 경로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설정하고 사용하는 거니까 일상적으로 고정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정해놓고 쓰는 거겠죠. 동적 라우팅, 정적 라우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또는 계속 계산하면서 경로가 설정됩니다. 좀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겠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라우팅 경로를 설정한다는 거는요, 여러 개의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최적 경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최적 경로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홉 카운트, 보통 홉수라고도 합니다. 대역폭, 지연, 적재율, 신뢰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홉수는 뭐냐면요,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라우터 개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갈 때는 10개, 다르게 가면 7개 걸릴 수 있잖아요. 이 홉 카운트를 기준으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대역폭, 트래픽이 실제 전송되는 속도도 고민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연, 목적지까지 트래픽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도 고려해 보겠다는 겁니다. 적재율, 부하값을 보겠다는 겁니다. 신뢰성, 전송하는 가운데 분명히 에러나 문제가 발생하고 로스되는 패킷이 있을 텐데 그 비율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또 이러한 경로를 담고 있는 것을 라우팅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경로를 결정하는 프로토콜을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지역, 그 규모에 따라서 IGP와 EGP로 나눌 수 있는데요. IGP는요,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일반적으로 큰 범위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EGP는요, 익스테리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망과 망갈 있잖아요. 그때의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따라서는요, 디스턴스 베터 방식과 링크 스테이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디스턴스 베터는요, 인접한 라우터들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보통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링크 스테이트에 비해서. 반면 링크 스테이트는 뭐냐면요, 인접한 라우터 사이에 그 네이버라는 것을 생성해가지고요, 네이버 라우터들 사이에 링크 상태를 서로 교환합니다. 그렇죠?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네트워크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대규모, 그죠, 네트워크에 적합하겠죠. 자, 프로토콜로는요, 링크 스테이트에서는요, OSPF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내용 볼 거고요. 내친 김에 프로토콜 관점에서 보면요, RIP, OSPF가 있습니다. RIP,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스의 약자인 겁니다. 홉 카운트를 이용합니다. OSPF, 오픈 쇼티스트 퍼스트 패스의 약자이고요. 계층적 인터넷 네트워크 구조에 조금 더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홉수의 제한 없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게이트웨이와 라우터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요, 또 문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실습형이라고 그럴까요? 작업형 문제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관련된 내용은 같이 또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장비의 대표적인 레이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레이드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이 시험 범위라는 것이 연관성을 갖자 그러면 또 연관되지 않는 게 또 별로 없기 때문에 범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드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 개의 물리적 디스크를
하나의 논리적 단위의 디스크로 구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사용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SSD와 같은 고속의 저장 장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싸잖아요. 굉장히 많은 최근같이 또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 스토리지 공간을 확보하고 저장소를 크게 만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또 오류 같은 게 발생해서 데이터가 손실되면은 많은 문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드디스크와 같은 장치를 여러 개 연계해서 용량도 증가시키고 성능도 향상시키고 안정성도 확보하자, 이런 개념으로 도입한 것을 레이드라고 하겠습니다. 레이드는 데이터를 분할해서 저장하고요.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하고요. 오류 관리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고용량, 용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성, 문제가 있을 때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능 향상, 데이터 리드라이트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레이드는요, 구성 방식이 있고요. 일단 레이드 0번부터 5번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은요, 0번부터 1번이에요. 자, 레이드 0번은 스트라이핑이라고 하고요. 디스크에 나누어 저장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두 개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 2, 3, 4를 저장합니다. 데이터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한다는 겁니다. 스트라이핑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장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고 용량도 좋겠죠. 이제 두 개를 1기가 2기가 합치면 2기가 되는 거니까 용량도 고용량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디스크가 망가지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분산해 저장했으니까. 그래서 고장에 취약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레이드 1번은요, 미러링이에요. 예, 미러링, 복제한다는 의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디스크 두 개를 레이드 1번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역시 1, 2, 3, 4를 저장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저장되는 거냐면요, 1, 2, 3, 4, 1, 2, 3, 4 어떻게? 중복돼서 저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장 공간은 낭비가 좀 있겠죠. 데이터를 저장할 때 2배의 저장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디스크가 망가져도 다른 디스크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결함, 허용, 문제가 있어도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레이드 0번과 1번을 혼합해서 레이드 0 플러스 1번, 스트라이핑 후 미러링, 레이드 1 더하기 0번, 미러링 후 스트라이핑,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 레이드 1, 2, 3, 4, 5번 있고요. 페리티비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주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금 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저 그림도 좀 함께 좀 살펴보고 또 내용이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 블로그나 혹은 그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가지고요, 필요에 따라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SNMP의 특징을 볼게요. SNMP, 네트워크를 매니지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어, 해당 프로토콜은요, 보통 매니저와 에이전트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리하는 정보로는요, MIB와 OID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니저 쪽이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에이전트 쪽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UDP 161번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매니저는 UDP 16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매니저가 에이전트한테 get request, 뭔가를 요청하고 응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을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있죠. next request. 예, 체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어찌 보면 또 다르게 보면 트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호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하나씩 요청해서 가져다 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 보면 트랩 이런 거 있죠.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것을 이렇게 통지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활용하는 데이터로는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블록이라고 불리는 MIB와 문자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OID,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 숫자로 표시되는 OID를 이용해서 관리합니다. 그럼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거냐?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SNMP를 지원한다고 하면 자원의 사용량도 볼 수 있고요. 또 통신 이상 여부도 볼 수 있고요. 장애를 탐지할 수도 있고요.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예, 이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의 수도, 종류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이 뭐다? SNMP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단순히 정보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프로토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예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 자체를 관리해보자라는 SDN,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능 자체를 가상화해서 사용해보자라는 NFV, 이런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신 통신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룹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네트워킹의 특징, 말 그대로 홈의 네트워킹이에요. 가정 내에 다양한 정보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집에, 그쵸, 홈에 여러 가지 정보기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를 주고받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유선, 무선, 집 내부, 집 외부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겠지요. 자, 유선 기반의 어떤 통신 방식이 있고요. 무선 기반의 통신 방식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홈 P&A라고 해가지고요. 전화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정에 설치된 전화선을 이용해서요. 그렇죠.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네트워크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좀 많이 썼었던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PLC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파워라인이에요. 전력선이에요, 전력선. PLC는 전력선을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보통 수십 메가헤르츠 정도 이상의 이제 어떤 그런 고주파 통신 신호를 이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보통 1메가bps 이상 정도의 대역폭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에 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PLC가 있다 정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선 기술로 또 따지게 되면요. 당연히 와이어리스 랜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와이어리스 펜을 볼게요.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입니다. 브루투스, 지그비, UWB 802.55 표준 802.15입니다. 15. 802.15가 되겠죠. 802.15 802.15 표준을 따르는 와이어리스 펜을 사용하겠지요. 참고로 브루투스는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잖아요. 우리 헤드폰이나 이런 거 다 브루투스 많이 쓰니까 지급이는요. 그 소형 저전력, 디지털 라디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디지털 라디오는 뭐냐면요. 주파수 얘기하는 거예요. 소형이고 저전력인 그 주파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표준 기술입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브루투스 지급이 UWB가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IoT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IoT는 이미 일상생활에 충분히 스며들어 있는 서비스이죠. IoT 정의를 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센서 등을 통해 정보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조금 더 구성 요소를 본다고 하면요. 사물, 장치 얘기하는 겁니다. 센서, 네트워크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기술 및 환경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사물 인터넷은요. 기술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의 기술 요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 요소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보 서비스, 정보통신망, 장치, 보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네트워크야말로 당연하고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IoT 기술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센싱과 제어 기술이 있습니다. 센싱 뭐죠?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겠다는 거예요. 사물과 장소 등에 센서를 부착하고 정보를 취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어는 뭐죠? 모터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동작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기기, 부품, 환경을 제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무시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통신 기술이 있겠죠. 유선통신, 무선통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사물이 인터넷에 당연히 연결되고 그 가운데 통신을 지원해야겠죠. 다만 HTTP 프로토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이 당연히 IoT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IoT는 또 상대적으로 저전력, 또 성능이 낮은 장치 이런 것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입니다. COAP와 같은 이런 사물 인터넷을 위한 어떤 고유한 그 프로토콜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서비스 기술이 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이 있겠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들, 또 필요하면 운영체제, NOS 이 모든 것들이 서비스 기술의 한 축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안 기술이 있겠습니다. 보안 기술. 그쵸? 다양한 정보원, 데이터들,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그 대상을 의도하지 않은 유출로부터,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거죠. 암호화, 접근 통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IoT라는 것과 함께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몇 가지 용어를 보면요. RFID라는 게 있고요. 센서 네트워크, M2M, USN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RFID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태그 있죠, 태그. 우리 띡 하면서 뭔가 신호와 그 정보를 인식하는 그 태그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개체의 아이디에 해당되는 그 아이디를 부여하고요. RFID 리더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게 RFID가 되겠습니다. 센서 네트워크 모든 그 센서에다가 그 네트워크 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데이터를 취득하고 교환하고 활용하겠다는 거죠. M2M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하고요. 사물지능통신학으로 불렸습니다. 사실은 IoT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또는 IoT와 함께 이야기되는 그 하나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 사물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서로 연결돼 가지고요. 이제 통신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S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역시 센서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모든 개체, 좀 더 포괄적이고 큰 개념이 되겠죠. 이런 거에 태그를 부여하고 센서를 부착해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지식 서비스를 지향하겠다. 이게 USN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IoT라는 용어로 통합되면서 최근에는 IoT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지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이 뭐냐면요. 참고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IT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데 온 디맨드로 요청한 것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제공을 하고 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환경 읽겠습니다. IT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온 디맨드로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의 용어 해석이 좀 중요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가트너라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대량으로 확장 가능한 IT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들이 어렵죠. IT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와 같은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외부의 고객들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컴퓨터 방식이라고 해요. 결국은 앞서서 얘기한 정의와 개념과 거의 같은 방식이나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몇 가지 유형, 모델로 나뉠 수 있는데요. IaaS라고도 불리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인 파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인 사스 이렇게 나눕니다. 각각 가상화된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고요. 네트워크, 가상머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IT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빠르게 응용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다른 것들을 위한 기반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사스는 뭐냐면요. 아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제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스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뭐 더 있습니다.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디스크 애저 서비스,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애저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구축 방식으로요. 프라이빗,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퍼블릭은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AWS와 같은 일반적인 클라우드를 말하는 거고요. 프라이빗은 뭐냐면요. 우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연계해서 함께 쓰겠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겁니다. 추가로 요즘에 엣지 컴퓨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데이터가 발생하는 근방이나 사용자 근방에서 혹은 메인 클라우드가 아닌 또 다른 그 작은 단위의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중요한 데이터를 우리 근방에서 먼저 처리하겠다는 개념으로 해서 보안성과 성능, 응답성 이런 거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또 엣지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메인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엣지 근방에서 작은 규모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겠다가 엣지 클라우드고요. 엣지 컴퓨팅, 데이터가 발생하는 근방, 사용자 근방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겠다. 이게 엣지 컴퓨팅입니다. 요즘에 또 온 디바이스 컴퓨팅을 얘기하기도 하죠. 장치 내에서 예를 들면 AI나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다 처리해버리겠다.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컴퓨팅 이런 얘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엣지 컴퓨팅, 엣지 클라우드, 온 디바이스 이런 용어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친 김에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AWS에서 볼게요. 특히 네트워크 관련된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자, VPC라는 게 있습니다. 버처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사용자가 IP 대역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서브넷 설정, IP 주소 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가 정의한 논리적으로 구분된 가상의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큐리티 그룹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보통 EC2라고 불리는 가상 머신과 버추어 머신과 함께 사용을 하는데요. 방어벽 역할을 담당합니다. 들어오는, 나가는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또 라우터 53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ELB라고 있습니다.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드 밸런서 그겁니다. 참고로 AWS 같은 경우에는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ALB,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반의 NLB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계층별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또 최신 컴퓨팅의 동향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신 통신 기술과 관련해서 SDN과 NFP를 보겠습니다.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예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입니다. 소프트웨어로 정의한 네트워킹이라는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네트워크 인프라 가상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은요, 네트워크 장비가 있다고 해볼게요. 장비는요, 제어부에 해당되는 컨트롤 플레인과 전송부에 해당되는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컨트롤, 제어죠. 그쵸? 전송부,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만약에 제어하는 역할과 규칙 이런 것들을 재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장비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동작을 조금 더 잘 관리하고 확장하고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게 SDN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게 오픈플로우라고 하는 표준통신 프로토콜이에요. 경로 설정, 인증, 제어 규칙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SDN입니다. 용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더 발전해서 NFV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에요. 일단은 개념을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을 추상화해서 표준화된 컴퓨터 환경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하고 설치하고 제어 및 조작하는 가상화 기술입니다. 좀 어렵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능을 추상화하여
표준화된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 설치, 제어 및 조작하는 가상화 기술. 원래 네트워크 장비가 하드웨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하드웨어 장치를 쓰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범용 하드웨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PC를 얘기해 볼게요. PC. 예, 소프트웨어로 범용적인 그 하드웨어 위에다가 네트워크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서 기존 하드웨어 장치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비싼 고가의 전용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한 어플라이언스, 그쵸? 어플라이언스는 보통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위로 제공하는 것을 보통 어플라이언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대체하는 기술이죠.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유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능의 확장과 배치 이런 것에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겠지요. 필요한 것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추가 삭제에도 유리하겠지요.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도입과 활용과 운영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가상화 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가상화 기술은 물리적인 자원, 하나의 물리적인 자원을 나누어서 다수의 논리적인 자원을 쓰게 하거나 두 개 이상의 물리적인 자원을 통합해서 하나의 논리적인 자원을 쓰겠다. 예,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이용은 가능하고 관리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가상머신 방식을 이용하는 게 있고요. 버처머신, 또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요, 어찌 보면 다른 회차보다 항목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도 우리한테는 암기해야 될 부분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셈이니까요. 반복해서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고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